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행히도 내일 입시 한파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수험생들의 마음은 엄동설한, 많이 춥고 떨릴 것 같은데요. 시험 전날 어땠나 잠시 떠올려 보게 되는데 떡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앞둔 수험생들에겐 이런 음식이 좋다고 하네요. 달걀이나 견과류, 시금치 등의 녹색잎 채소류가 좋겠고요.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탄산음료나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 조언입니다. 자, 그럼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제일 좋은 건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 때처럼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처럼 시험 보는 것 말이죠. 또 부모님들은 내 아들, 내 딸,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혹시 거리에서 수험생 만나시면 가족처럼 도와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작품으로 시작해볼까요? 벌교 중학교 동창생 광석이가 이것 한 말을 붙여왔다. 이것을 삶는 일은 엄숙한 일. 이 섬세한 남도의 살림성사는 타지 처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모처럼 팔을 걷고 옛 기억을 살리며 싸목싸목 참 이것을 삶는다. 둥근 상의 수북이 삶은 이것을 두고 어여모여 이것을 까먹는다. 이 또롱또롱하고 짭조름하고 졸깃거리는 맛, 나가 한겨울에 이걸 못 먹으면 몸살난다. 친구야, 고맙다. 이 시의 제목이 바로 이번 주 새농키의 정답입니다. 그중 일부분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고향 생각, 친구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한다고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그 정화 처리 준비 과정을 평가하려고 일본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정화 처리 후에 이제 바다에 방류시키는 준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이 15일 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 6명은 일본 관리들과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서 오염수 방류 계획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팀은 3명의 국제원자력기구 관리, 그리고 우리나라, 프랑스, 러시아 출신 3명의 관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 11명으로 이뤄진 국제원자력기구 팀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태스크포스 팀이 또 별도로 정기 수질 검사도 하게 되고요. 또 원전 해체 기술을 위해서 후쿠시마 해안에서 생선 샘플들을 그동안 모았습니다. 여기에 한국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앞서 지난 4월 달에 2023년 봄부터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 후에 조금씩 바다로 흘러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염수를 임시 저장하고 있는 수백 개 탱크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야지 2021년 대지진 이후에 원자로 노심 용융 또 냉각기능 상실 때문에 계속해서 방사능을 공중으로 누출하고 있고요. 이제 이 원전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수 탱크는 원전 부재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는 좀 끝까지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중국도 그렇고 해당 지역 어민들도 반대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결국 흘려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역 어부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국 등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평가로 국제사회 이해를 얻으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강진으로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시설들이 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3개 원자로들이 녹았고요. 방사능이 공기에 유출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는데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서 임시 냉각수가 결국은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는 대로 탱크에 저장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1000개가 넘었고요. 내년에 저장 능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일본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이어질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시설 구축을 위해서 오염수의 방류 그리고 탱크 제거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후 대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라면서 2023년부터 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자,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일본 대형 양계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아키타현 요코테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보영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산란계 14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날짜보다 5일 늦게 발생한 건데요. 일본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는 올겨울 첫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 현에서 52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사상 최대인 98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생이 확인된 10일 날 강요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발생에 대해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관방장관은 관계 강요회의에서 이번에 발생한 지역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회의 직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지원과 철저한 방역을 농수성에 지시했습니다. 농수성은 즉시 광역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시체제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 통보 철저, 방조망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농수성은 전국의 가금류와 그리고 달걀 수출도 일시 정지한 상황이고요. 농수성은 이미 유럽과 한국에서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새 등을 통한 바이러스 침입 여파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코테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요코테시에서 위치한 게사 그리고 퇴비장에서는 방조 그물이 파손이 됐고 또 게사 내부에서는 참새, 퇴비장 내에서는 까마귀, 고양이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각지에서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보건당국은 이것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이게 뭐 국경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네. 나타나고 농장 입장에서도 피해가 크고 충격이 크지만 진짜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 걱정을 좀 미리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만 조류독감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1명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6명은 사망했고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5명은 감염이 됐는데 그것과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고 WHO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예. 예, 당시에 전염된 사람이 사람에게 옮긴 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본 당국은 이번 달 초에 처음으로 발생한 직후 전국에 걸쳐서 닭고기, 달걀 수출을 정지시켰는데 그러면서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섭취할 경우에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네. 작년에 일본은 조류독감이 아주 심해서 1,00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었고요.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 이 조류독감이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 퇴치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서 인간 전염 차단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가보죠. 납성분이 든 수돗물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납성분이 함유된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7천억 원, 우선으로 7천억이 넘는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미시건주 동부 연방지법은 10일 날 미시건주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 우선으로 7,394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린트시는 디트로이트시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네. 호르노를 상소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릭 스나이더 주지사 재임 당시 2014년부터 15년 사이인데요. 휴러너 대신에 플린트강을 상소를 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산성화되고 오염된 강물이 상수도관을 부식시켰고 주민들이 납중독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주민들의 항의에도 플린트시는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 혈중 납수치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이 40% 이상인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미국에서 인종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지급액 대부분인 6억 달러는 미시간주가 부담하는데요. 합의금 대부분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어린이 치료에 쓰이게 됩니다. 당시 플린트시에 거주했던 어린이 18,000명에서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중 한 명은 마침내 플린트시 주민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고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유가공업체가 지난 3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지난 3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이렇게 깜짝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타이슨 푸드는 브라질의 JBS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가공 업체입니다. 3분기 매출은 128억 1,100만 달러 기록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12%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생산량 감소 속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더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슨 푸드의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 3개월 동안 15%, 돼지고기 생산량은 18% 각각 감소했습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인데요. 타이슨 푸드 측은 지난 8월 달에 육가공 공장마다 인력이 10%가량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그동안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스마트 양식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양식 산업에서도 IT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 양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 한 2016년 정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양식업에도 데이터나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른바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식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지능형 양식장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식 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인 수산 자원 고갈 문제 대안으로서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IT의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양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네요. 최신 네네. 얘기인데 그러면 양식 수산 쪽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 스마트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양식 생물의 생산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양성 과정 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또 기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능형 양식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질 환경, 그러니까 물의 어떠한 수질부터 시작을 해서 먹이 활동을 관찰을 해서 먹이를 주거나 중지하는 이런 사료 공급 기술도 쓰이고 있고요. 또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제어하는 통합 제어 기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조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먹이 섭취 활동을 관찰하는데 먹이를 주면 이 퍼덕거리는 물고기 때문에 수면의 밝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제 바닷속에 있는 수면의 밝기 변화를 관측을 해서 자동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영상으로 물고기 크기를 측정해서 무게를, 그러니까 영상으로 해서 물고기의 무게를 추정하는 이런 시험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적으로도 이 물고기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양식 과정에 도입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밝기 정도로도 이제 먹이를 어느 정도 먹는지를 알 수, 이걸 연결시키면 일단 이게 잘 학습이 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부터 보통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연구들 이런 것들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 좀 빠르게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양식도 물론 2016년 전부터도 계속 연구가 됐지만 네. 조금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 이후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인공지능과의 연관성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기술이 이제 양식만 또 피해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진짜 수산자원 고갈을 진짜 걱정해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만큼 다양하게
물고기를 먹을까 진짜 고민하는 시점이었는데 진짜 딱 스마트 양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농업과 그리고 농업에 있는 인구적인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수산 양식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어촌의 가구 수나 인구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수 자체가 4만 6천 가구, 어가 인구가 10만 4천 명인데 계속적으로 고령화 현상도 심해지고요.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동화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상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것처럼 어업에서도 스마트 양식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산 양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먹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고기가 다 먹으면 참 좋은데 이 먹이를 먹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이가 더 남게 되는 남아서, 것이죠. 물고기가 예. 먹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물이 썩는 현상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먹을 만한 먹이만, 그러니까 물고기가 딱 먹을 만큼만 제대로 주고 그 이상은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IT 기술, 그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양식을 하는 세대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익숙한 40, 50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40, 50대로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기술 수용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걸 키우는 건데 변수도 좀 더 많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일단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공장은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데 스마트 양식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나 제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품종별로 좀 다르지만 처음에 이제 양식을 위해서 처음에 치어라고 그러죠. 이제 가장 작은 물고기에서 시작을 해서 출하까지 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농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기가 이렇게 2년까지 길진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양식은 2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개발 기간 또 중간중간에 또 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형화하고 규격화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계속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양식이 똑같은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바다에 따라서의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고기를 대량으로 막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이제 우리가 키워서 이제 이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극복하는 게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6년 이상의 연구 그리고 특정 지역을 위한 연구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스마트 양식이 결국에는 양식의 어떠한 미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 양식이 어떤 특정 가정 혹은 특정 개인이 작은 규모로 했던 것이 전반적인 트렌드였다고 치면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양식들을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대규모의 규모 그리고 약간 기업형 규모의 양식도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는 역시 노르웨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어류 양식업에서 우리나라가 한 생산량이 16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노르웨이인데 2위인 노르웨이와 16위인 우리나라의 규모 차이가 일단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한 140만 톤 정도를 이 양식으로 1년에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8만 500만 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12위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양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기업 하나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어류 양식업을 넘어서는 뭐 이런 대규모 양식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왜 그런가를 좀 돌아봤을 때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부터 양식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어떤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데이터를 위한 어떤 분석이나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잠깐 뭐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연어잖아요. 네, 고등어 그래서 연어. 이 연어를 뭐 생산, 가공, 유통하는 걸 한 기업에서 수직으로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양식을 하는 곳들이 이 노르웨이에 같이 있게 되고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환경오염하고 또 이게 스마트 양식이 연결이 돼 있는 게 노르웨이에서 워낙 대규모의 연어 양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에 이른바 곰팡이 같은 거가 쓰는 물에도 네. 그런 썩는 거나 곰팡이 같은 게 쓰는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어느 정도 물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지역 자체에서 잠깐 뭐 어떻게 보면 양식을 멈추게 하는 이런 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먹이들을 좀 잘 먹는 수준 정도까지만 제공해 주는 것들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떠한 수질 관리와 함께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만 양식을 이 안에서 키워야 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최적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르웨이에서는 키울 때부터 그다음에 출하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사용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양식장 관리자는 그냥 특정 운영 목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는 이런 양식장을 관리를 하더라도 사람은 1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지금 돼서 이른바 마치 앞서서 이게 아무리 살아있는 물고기지만 마치 공장에서 어떠한 예상된 작업물을 산출하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까지 노르웨이는 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연구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업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양식의 필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첨단 양식 실증센터가 올해 초에 경상남도 진해에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료 자동 공급이나 아니면 관리 로봇, 심지어 넙치를 이제 그 자동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는 시스템까지도 최근에 만들어 놓은 좀 어느 정도 고무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식 분야에 또 어떻게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되는지 들어봤습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찹니다. 그래도 내일 수능일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2도 내외로 쌀쌀했는데요.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4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오전 동안에 충북, 대구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25명이었습니다. 일주일째 2,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고요. 또 전날보다 120여 명 정도 더 늘었고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도 400여 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495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24명이나 늘어서 직전 최다 기록을 또 바꿨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체계에서 중환자 5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 위중증 환자 수가 조만간 5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의료 체계에 여력이 있고 또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추가 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요양병원 면회 제한, 종사자 방역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병상 추가 확보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고요? 네. 그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국가재정의 주인은 모피아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초과세수 예측을 고의로 알리지 않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라는 인식인데요. 이에 기재부는 어제 오후 늦게 이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은 송구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어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을 수임한 로펌과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검찰은 또 송파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4곳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때 선임한 로펌 10곳과 이 개인 변호사 4명이 제출한 이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는 수임료 내역이 허위이고 또 특정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출했고 자신이 변호사 시절 동료였던 변호사들이 도와줬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네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이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주가 조작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이 김건희 씨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침 김건희 씨 돈을 직접 사용한 이 주가 조작 선수 그 이정필 씨가 도주 끝에 최근 붙잡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다음 수사 대상이 김건희 씨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측은 이 몇 달간 이정필 씨에게 증권 계좌 관리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을 뿐 주가 조작과는 상관이 없으며 공소시효도 지났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세계 양강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미중 관계가 정면 충돌로 갈지 팽팽한 거리두기로 갈지 이 갈림길에서 열린 회담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화면으로 마주한 두 정상은 손을 흔들어서 인사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대만, 인권, 무역, 기후변화 등 서로 입장차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 대만의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라고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선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맞섰습니다. 이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큰 변화를 이끌어낸 회담은 아니지만 이 두 나라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생수병 사건이란 게 있어서 이게 참 의문점이 많았는데 수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서울 서초구 양재 등의 한 회사에서 한 직원이 탄산음료와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어 동료 직원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인사불만으로 인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이 용의자 강 씨가 적은 메모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강 씨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파악했다라고 했고요. 이후 강모 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고 관련 물질을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 판매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사건 종결 이후 관계부처인 환경부에 개선안을 검토해달라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강 씨는 독성 물질로 직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숨진 직원과 강 씨, 탄산음료 용기 등에서는 모두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흉기 난동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네, 그제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이 남성이 이 술을 먹고 시비를 걸었다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아래층은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이사를 결심했고요. 이 빌라를 관리하는 LH 측에 가구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LH 규정에 따라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 LH도 아래층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당일 아래층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될 집까지 보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위층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에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을 다쳤고 아내는 목을 다쳐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층 이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을미사변 당시에 일본 외교관 편지가 나왔다고요? 네,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끔찍한 사건이죠. 그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 그 호리구치 쿠마이치가 고향인 니가타 현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에서 일본의 외교관은 우리가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라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고요. 미리 역할을 맡은 대로 담을 넘어서 내전에 도달해 왕비를 시해했다며 의외로 쉬워서 놀랄 정도였다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인데요. 그 일본 정부의 개입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이 편지를 쓴 호리구치는 동경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외교관으로 을미사변에 가담한 이후 브라질 대사 등으로 출세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624님, 옛날 두 아이 수능 치를 때 가슴 조이던 기억 이맘때면 다시 되살아나네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하셨네요. 5466님, 수요일입니다. 오늘 잘 보내면 일주일 반을 넘긴 기분이 들어서 좋은 수요일이에요. 행복한 아침